한양 종로 네거리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양반갓을 쓴 노년의 여인 하나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찍고 있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요. 양반가의 안주인이 장옷도 벗어던진 채로, 그리고 그 앞에는요, 여러분, 가마도 타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나온 여인이 서 있었는데 체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허리춤이 두 아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세간에서 뚱녀라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 떡하니 서 있는 며느리, 구경꾼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뚱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시어머니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글쎄요.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꽤 되돌려야 합니다. 5년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5년하고도 석 달 전, 충청도 은진 고을에 한때는 이름 좀 날렸다는 박진사 댁으로 가야 합니다. 은진의 박진사. 여러분, 이 집안이 한때 어떤 집안이었냐면요. 할아버지 댁에 현감을 지냈고 아버지 댁에 한양에서 포목상을 크게 버려 놓으니 300마지기 머슴만 15을 부리던 고을 제1의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진사라는 양반이 참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키도 훤칠하고 목소리도 낭낭해서 고을 처자들이 담 너머로 훔쳐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글 공부는 젬병이었어요. 과거를 4번 봤는데 4번 다 낙방. 그러면 장사라도 배워야지요?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선비가 무슨 장사냐고. 그래서 뭘 했느냐? 아버지가 물려준 300마지기 논을 하나씩 팔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노름판에, 기방에, 한양 나들이에 5년 만에 300마지기가 30마지기가 되었습니다. 머슴은 15에서 셋으로 줄었고 종로에 있던 포목가게는 진작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집안에 단 한 사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박진사의 어머니 안동 김씨였습니다. 이 안동 김씨라는 분이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포목상으로 돈을 벌 때 실상 뒤에서 장부를 쥐고 있던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셈이 빠르고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안동 김씨 본가에서 시집 올 때 내가 시집 가는 곳은 본가보다 못한 곳이니 내 힘으로 일으켜 세워라 소리를 들었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300마지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객지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티푸스였어요. 50도 안 된 나이에. 그때부터 안동 김씨의 눈에서 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일궈놓은 재산을 아들이 탕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지요. 회초리를 들었지요. 하지만 3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겠습니까? 안동 김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 그것도 돈 되는 며느리를. 여러분, 여기서 돈 되는 며느리라는 말의 뜻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혼수를 넉넉히 가져올 집안의 딸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며느리란 기울어가는 살림을 떠받칠 일꾼, 아들의 방탕을 잡아줄 곱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들을 만만한 여자.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방의 혼처를 알아보았는데
양반가에서 누가 이 집안에 딸을 보내겠습니까? 재산이 날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는데 그때 중매쟁이 하나가 귀띔을 했습니다. 공주 쪽에 강씨 성을 쓰는 농가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24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왜? 그게 체구가 좀 있습니다. 좀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딸, 이름은 강순이. 이 여인이 16살 때 이미 쌀가마니를 혼자 들어 올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밥을 한 끼에 서마를 먹는다는 소리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힘도 장사였고 힘이 장사이니까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피부가 고왔습니다. 다만 그 이목구비가 전부 커다란 얼굴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보질 못한 겁니다. 안동 김씨는 중매쟁이에게 물었습니다. 혼수는? 아버지가 쌀 200석을 내겠답니다. 딸만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쌀 200석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논 20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살림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안동 김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데려와. 그렇게 강순이라는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쌀 200석에 실려서 은진 박진사 댁의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혼례 날, 박진사가 초래청에서 신부의 쓰개치마를 올리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에서 신랑이 신부 얼굴을 처음 보는 그 순간이란 건 평생을 결정짓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진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큰 얼굴, 넓은 어깨, 두꺼운 손.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박진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합니다. 야, 내 장인이 쌀 200석에 딸을 판 이유를 알겠다. 그 말이 강순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쓰개치마 밑으로 보이는 강순이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떨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시집 보따리 속에 가져온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쌀 200석도 혼수 이불도 아닌 낡은 장부책 한 권.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는데 그 장부에 적혀 있는 내용은 보통 농가의 살림 장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밝혀집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집살이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그냥 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안동 김씨 같은 여자일 때는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새벽 인시, 해가 뜨기도 전에 안동 김씨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찼습니다. 며느리, 부엌에 불 안 지폈느냐? 강순이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안동 김씨가 밥상을 받아들더니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상을 밀어버렸습니다. 밥알이 설었다. 다시 해. 설지 않았습니다. 강순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일꾼 12명의 밥을 해온 여자였어요. 밥을 설익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두 번째 밥상을 올렸습니다. 국이 짜다. 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밥상. 김치가 물렀다. 물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밥상을 올려서야 안동 김씨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게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그런데요, 여러분.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박진사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상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강순이가 수저를 놓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버렸고 돌아오는 건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순이가 바느질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박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잣말이었는데 아니,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취해서 뱉은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방에 들어가면 또 저 뚱녀가 있겠지. 강순이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는데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합니다. 너무 아프면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안동 김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혼수를 뜯어내는 것, 그건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쌀 200석은 이미 아들의 노름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이제 남은 건 30 맞이기 논뿐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진짜 계획은 며느리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왜? 새로운 며느리를 들여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돈 있는 집안, 양반가의 딸을 데려와야 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의 뚱녀 며느리는 내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며느리를 내쫓으려면 칠거지약 중 하나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안동 김씨가 노린 건 무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불순구고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그래서 이중 작전을 폈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절대 가까워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박진사에게 기방 출입을 부추기고 며느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을 시켜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둘째, 며느리가 불순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들었다고. 교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안동 김씨라는 여자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며느리로 들어와 고생한 여자니까 며느리를 무너뜨리는 법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여자도 불쌍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아들 손에서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한량이고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자기뿐이라는 절박함, 그게 이 여자를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의 칼끝이 향한 곳이 아무 죄 없는 며느리였다는 것, 그게 비극이었지요.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뒷담 너머로 동네 아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댁 며느리, 벌써 석 달인데 배가 안 부른다며? 그 뚱뚱한 몸으로는 원래 애를 못 낳는다 카더라. 시어미가 쫓아낼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빨래를 비트는 강순이의 두 손에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빨랫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를 꽉 깨물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강순이는 자기 보따리에서 그 낡은 장부책을 꺼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 여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순하기만 하던, 시키는 대로만 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장부의 흐름을 꿰뚫는 눈. 수백 줄의 숫자와 물목 사이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날카로운 눈.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날 안동 김 씨가 일을 벌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친척 어른 셋을 불러 모아놓고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석 달이 되도록 태기가 없으니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겠소. 강순이가 대청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집 와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내보내시면 이 댁은 석 달을 못 버팁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동 김 씨의 눈이 찢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강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던 것은 박진사 가문의 전체 부채 내역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 있고 논설은 맞이기의 실제 가치가 얼마이며 지금 추세라면 정확히 언제 모든 것이 압류되는지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안동 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들을 며느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장부는 안방 깊숙이 자기가 쥐고 있었는데 강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밥상을 4번씩 물리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쌀독을 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밥상을 물릴 때마다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쌀이 줄어드는 속도, 반찬거리 장보는 비용, 머슴들 품삯, 논에서 들어오는 소출. 부엌을 장악한 며느리는 가문의 모든 돈 흐름을 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동 김 씨가 그 정도로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며느리에게 약점을 들킨 시어머니의 그 치를 떠는 분노가 이 집안을 진짜 지옥으로 몰고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 말이지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 2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인정하거나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안동 김 씨는 후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살림 숫자를 꿰고 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쓸모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며느리가 위험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면 반드시 적이 된다. 안동 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바꿨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나 시집 온 지 반년이 되었을 때 안동 김 씨가 아들 박진사를 불렀습니다. 내 처가 바깥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누구를요? 장날마다 장터에 나가서 장사치놈들이랑 어울린다 하더라. 여러분,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순이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깥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장터의 물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남긴 장부책에는 충청도 일대 포목과 곡물의 시세 흐름이 10년치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강순이의 어머니도 장사에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딸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고 물건의 시세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던 비범한 어머니. 강순이는 어머니의 장부와 현재 장터 시세를 대조하며 박진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혼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김씨가 이걸 뒤틀어서 간통 의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간통 의혹이면 그게 끝입니다.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박진사가 믿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원래 강순이에게 정이 없던 남자였으니까요. 믿을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기방에 드나드는 것도 정당해지니까. 그날 밤 박진사가 술에 취해 강순이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년이 장터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술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취기와 함께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시겠느냐? 그리고 박진사가 강순이의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집어던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방안을 뒤엎었습니다. 강순이가 가장 아끼는 어머니의 장부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진사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숨기고 있었어? 장부를 펼쳐보았지만 이 사람이 숫자를 읽을 줄 알겠습니까? 글 공부를 안 한 양반이 장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더 의심이 커진 겁니다. 이거 남자가 보낸 거지? 응?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 거야? 강순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비쳤습니다. 장부를 빼앗기면 안 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이고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데 남편이 그걸 찢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강순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박진사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강순이의 덩치 큰 몸이 앞으로 쓰러지듯 움직였고 장부를 잡으려다 박진사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술에 취한 박진사가 뒤로 넘어지며 방문에 부딪혔습니다. 쾅! 소리를 듣고 안동 김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넘어져 있고 며느리가 서 있는 장면. 안동 김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시어머니가 웃은 겁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웃었어요. 왜? 드디어 며느리를 내쫓을 완벽한 명분이 생겼으니까. 인연이 남편을 때려. 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밀친 것이지 때린 게 아닙니다. 시끄러. 내일 당장 친정으로 꺼져. 그날 밤 강순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3월이었지만 밤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는데 강순이는 그 꺼져가는 불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쌀 200석에 팔려와서 밥상을 4번씩 물리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뚱녀라 부르는 남편을 기다리고 간통녀로 몰리고 이제 쫓겨날 판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부를 가슴에 품고 강순이의 볼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다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동 김 씨가 친척 어른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마을 이장까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남편을 구타했소. 칠거지약 중 불순구고에 해당하니 오늘로 이 집에서 내보내겠소. 강순이가 대청마루 아래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 어른 셋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박진사 댁이요? 하고 외치며 뛰어들어왔는데 관아에서 온 아전이었습니다. 아전이 안동 김 씨에게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사 명의의 부채 독촉장이요. 한양 이 주사에게 빌린 돈 400냥, 상환 기한이 보름 전에 지났소. 이달 안에 갚지 않으면 논 30 마지기 전부를 압류하겠다는 통보요. 안동 김 씨의 손에서 문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400냥. 여러분, 400냥이면 논 30 마지기를 전부 팔아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한양에서 노름빚을 그만큼 지고 있었다는 걸 안동 김 씨도 몰랐던 겁니다. 박진사 가문이 완전히 끝장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안동 김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는 건, 가문을 살리는 건 아무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집안의 전부가 보름 뒤면 사라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 꿇고 있던 강순이의 눈이 그 독촉장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건 숫자였습니다. 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뒤집어집니다. 독촉장을 받은 그날 안동 김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을 평생 강한 여자로 살아온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란 게 밖에서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에서 혼자 무너지거든요.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안동 김 씨가 그날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방문이 열렸을 때 안동 김 씨의 앞에 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안동 김 씨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쫓아내려 했던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온 겁니다. 안 먹는다. 드셔야 합니다. 안 먹는다 했다. 어머님, 기력이 있으셔야 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동 김 씨의 눈이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강순이가 밥상을 내려놓고 품에서 그 낡은 장부책을 꺼냈습니다. 400냥을 갚을 방법이 있습니다. 안동 김 씨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합니다. 뭐라고? 강순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금 은진 장터에서 포목 한 필값이 단냥입니다. 그런데 한양은 8냥이고 평양은 11냥입니다.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운송비랑 세금 물면 남는 게 없다. 수로를 쓰면 다릅니다. 안동 김 씨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로, 금강수로. 강순이가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장부에 10년치 물류 경로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금강수로를 타면
은진에서 강경까지 이틀 강경에서 배를 받고 서해를 돌아 한양 마포나루까지 닷새 육로 보름 걸리는 길을 1회 만에 갑니다. 운송비가 3분의 1로 줄어요. 안동 김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강순이가 다른 쪽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금이 3월입니다. 4월 초파일 전후로 한양의 절 보시가 시작되면 포목 수요가 하늘을 찌릅니다. 승복 짓는데 포목이 필요하거든요. 매년 이맘때 포목값이 두세 배로 뜁니다. 어머니 장부에 열애치 시세가 전부 기록되어 있고 한 해도 빠짐없이 이 패턴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장터를 돌아다닌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장부와 대조하고 금강수로의 운항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통이 아니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동 김씨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본금은? 논 열맞이기를 담보로 은진 객주에게 200냥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포목 40필을 삽니다. 금강수로로 한양에 올리면 40필이 340냥이 됩니다. 운송비 40냥, 객주이자 30냥을 빼면 270냥이 남습니다. 400냥엔 모자라지 않느냐? 한 번 더 돌립니다. 한양에서 돌아오는 배에 소금을 실어옵니다. 한양 소금값은 싸고 내륙 소금 값은 비쌉니다. 소금으로 150냥을 더 남기면 420냥. 빚을 갚고도 20냥이 남습니다. 숫자가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안동 김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뚱녀라서 얼굴이 크다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쫓아내려 하고 간통녀로 몰았는데 이 며느리의 머릿속에 가문을 살릴 설계도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는 쉽게 고개를 숙이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리면 논 열맞이기를 잃습니다. 30맞이기 중 10이면 3분의 1이다. 어차피 400냥을 못 갚으면 30맞이기가 전부 날아갑니다. 10맞이기를 걸어서 30맞이기를 살리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를 잃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안동 김씨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 며느리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는 장사를 해본 여자다. 압니다. 그래서 안다. 장부 위의 숫자와 실제 장사는 천지 차이라는 걸.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필요합니다. 안동 김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가진 건 숫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사람을 부릴 줄 아시고 물건을 볼 줄 아시고 협상을 하실 줄 아십니다. 저 혼자는 못합니다. 어머님 혼자도 못합니다. 하지만 둘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안동 김씨의 눈에 무엇이 비쳤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아닙니다. 안동 김씨는 눈물을 흘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꺼져버렸던 자기 안의 장사꾼 본능이 다시 켜지는 빛. 보름밖에 없다. 보름이면 됩니다. 안동 김씨가 밥상에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밥이 잘 되었다. 시집 와서 반년 만에 강순이가 처음 들은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김씨가 20년 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은진 객주 김행수, 강경포구 선주 최영감, 마포나루 도매상 한서방. 이 여자가 오랫동안 잠재워 두었던 장사 속이 며느리의 숫자와 만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이는 새벽마다 장터를 뛰었습니다. 포목의 질을 직접 만져보고 필수를 세고 가격을 깎았습니다. 뚱렬하고 수군거리는 상인들 사이를 개의치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닷새 만에 포목 40피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금강수로에 배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배가 전부 곡물 운송에 투입되어 있어서 포목을 실어줄 배가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배가 없으면 끝입니다. 육로로는 보름이 걸리고 보름이면 이미 빗상환 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안동 김씨가 강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장부의 숫자와 현실은 다르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강순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떠올린 것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가 적어놓은 메모 한 줄. 강경포 최 노인에게는 반드시 먼저 인사를 드려라.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이니. 강순이가 안동 김씨에게 물었습니다. 강경포구의 최영감이 혹시 선주입니까? 그래. 배를 세 척 가진 노인이다. 근데 그 노인이 배를 안 내놓겠다 했다.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안동 김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노인한테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강순이가 등을 돌리며 집신끈을 동여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강경포구까지 걸어가려면 하루 반이 걸립니다. 뚱뚱한 몸으로 산길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이 여인의 등에 땀이 흥건히 젖을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강경포구에 도착했을 때 최영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강경포구, 금강 하류의 이 포구가 조선 3대 장터 중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과 물건이 뒤엉키고 소금 냄새와 젓갈 냄새가 강바람에 실려오는 그 북적이는 포구에 강순이가 도착했습니다. 하루 반을 걸었습니다. 집신이 닳아 발바닥이 물집투성이었고 저고리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꼴로 선주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최영감이라는 사람은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눈이 매서웠습니다. 강경포구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니까요. 온갖 사기꾼과 장사꾼을 다 상대해 본 눈. 강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돌아가. 강순이가 말했습니다. 강씨 성을 쓰는 공주 농가의 딸입니다. 최영감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주 강씨라 어머니 이름은 강윤씨입니다. 최영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밝혀진 사연이 있습니다. 30년 전 최영감이 배 한 척으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 풍랑에 배가 뒤집혀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을 때 공주 나루터에서 한 여인이 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합니다. 밥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비녀를 빼서 내밀며
이걸로 작은 배 한 척을 사시오 하고는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이 강윤씨, 강순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최 영감이 그 비녀로 작은 배를 사서 다시 일어섰고 30년에 걸쳐 배 세척의 선주가 된 겁니다. 은인을 찾으려 했지만 이름밖에 몰랐고 그 빚을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최 영감의 주름진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윤 씨가 내 어미란 말이냐? 예,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최 영감이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앉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몇 척 필요하냐? 한 척이면 됩니다. 한 척? 세 척 다 내주마. 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라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라 하셨을 겁니다. 최 영감이 고개를 떨구며 웃었습니다. 내 어미를 꼭 닮았구나. 배가 생겼습니다. 포목 마음 피를 실은 배가 금강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이가 배에 올랐습니다. 안동 김씨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안동 김씨가 직접 배에 올랐어요. 며느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탄 겁니다. 20년 만에 장사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금강에서 서해로, 서해를 돌아 한양 마포나루까지 일에 길을 두 여자가 함께 탔습니다. 배 위에서 보낸 일해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포나루에 내렸을 때 두 여자의 사이가 달라져 있었다는 건 부두 일꾼들이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지 않았어요. 장사 동무 같았어요. 한양 마포나루에서 포목을 풀었습니다. 4월 초파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고 강순이의 예측대로 포목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이 여자가 20년 전 한양에서 포목상을 할 때 쌓아둔 인맥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종로의 포목 도매상, 동대문의 옥감 장수, 심지어 절에 납품하는 보부상 두모까지 안동 김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목 마음필이 사흘 만에 전량 팔렸습니다. 350냥. 돌아오는 배에 소금을 실었습니다. 강순이가 계산한 대로 한양 소금을 내륙으로 가져오면 배 이상의 이문이 남았습니다. 은진에 돌아왔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돈이 510냥이었습니다. 400냥의 빚을 갚고도 110냥이 남았습니다. 기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관아의 빚을 갚으러 간 날, 안동 김씨가 직접 동계를 들고 갔는데 그 옆에 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전이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됐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동 김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지 않던 이 여자가 관아 마당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강순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동 김씨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박진사가 하루아침에 착한 남편이 되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며느리와 함께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포목에서 시작해 곡물, 소금, 약재까지 시어머니의 인맥과 경험, 며느리의 숫자와 분석이 만나니 장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만에 논이 30마지기에서 50마지기로 늘었고 2년 만에 강경포구에 자기네 창고가 생겼고
3년 만에 한양 종로에 포목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박진사는요, 노름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가 벌어오는 돈에 손을 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김 씨가 재산 관리를 전부 며느리에게 넘겼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마누라가 이 가문의 기둥이다. 기둥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판다. 박진사가 그 말에 대들었느냐고요?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장사로 번 돈이 자기 평생 탕진한 돈보다 많다는 걸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강순이가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양 종로 내거리, 안동 김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왜? 여러분, 이건 쫓아내려 한 것에 대한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한양의 큰 상단 주인이 종로 가게를 찾아와 박진사 댁과 동업을 제안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동 김 씨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 며느리요. 그리고 종로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큰 절을 올린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쌀 200석에 사왔소. 그게 내 평생의 부끄러움이었소. 하지만 이 아이가 이 늙은이에게 다시 장사꾼의 피를 돌게 해주었소. 이 절은 사온값을 갚는 절이 아니라 장사 동무에게 올리는 절이요. 강순이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소금 배가 마포나루에 들어왔습니다. 검수하러 가셔야지요. 안동 김 씨가 피식 웃었다 합니다. 인연이 끝까지 장사 속이야. 두 여자가 나란히 종로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두 장사꾼이,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뚱녀가 대체 누구야? 글쎄요. 뚱녀라. 사람들은 겉을 보고 뚱녀라 했지만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10년치 시세표가 들어있었고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장부의 불씨가 있었고 두 발에는 강경포구까지 걸어갈 수 있는 뚝심이 있었습니다. 뚱녀, 그 두 글자에 가려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들, 그걸 끝내 알아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를 가장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뒤 박진사 댁이 어찌 되었느냐고요? 한양 종로에 포목점 3개, 강경에 창고 2개, 논이 200마지기, 옛날 전성기를 넘어선 겁니다. 강순이에게 아이가 생겼느냐고요? 네. 시집 온 지 3년 만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강순이가 물려준 것은 논도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낡은 장부책 1권, 그리고 그 장부 첫 장에 강순이가 적어 넣은 한 줄, 사람의 값은 저울로 달 수 없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